이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고영신 박사님의 고언직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어제 방송분에서 민주당을 좀 분석해 봤는데요. 지금 한국당도 복잡하기는 굉장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의 내부는 이제 이 권력 앞에서 엄밀하게 이제 주를 대비한 움직임들이 물밑에서 보이는 거라면 한국당은 지금 주인이 없는데 가만히 보면 객둘이 있어. 지금 한 사람은 조직 강압 특위위원, 한 사람은 비대위원이라고 밖에 있던 객 두 사람이 와서 또 둘이 싸움이 전당대회를 2월 달에 하느냐 5, 6월에 하느냐 붙어서요. 그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어제 두 사람이 그래서 해촉할 수도 있다고 김병준 비대위원장 측에서 이제 경고까지 나갔어요. 참 코미디 같은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데 한국당이 지난 지방선거 대선도 그렇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해갖고 이게 비상 상황이니까 비대위원장을 또 영입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러면은 이런 비상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라든가 쇄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그 중요한 또 인적 쇄신 문제는 또 하도급을 주더라고요. 하청. 그것도 전원책 변호사한테. 그런데 사실은 지금 지지율도 답보 상태에서 10% 조금 넘는 답보 상태에서 크게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국민들이 전혀 아직까지도 한국당의 그러한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수긍을 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증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한국당이 지난 지방선거 그 이전에 대선까지를 포함해서 국민들이 그 이전에 또 탄핵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한국당이 새롭게 환골탈태한 모습을 보이고 괴멸된 보수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기대를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고 또 보수 세력들은 그걸 적극적으로 바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는 세 단계를 거쳐서 한국당이 일어서야 한다고 본다. 하나는 정말 철저한 반성을 해야 합니다. 근데 제대로 된 반성이 없어요. 누가 잘못했다고 크게 얘기한 적 있습니까? 책임진 사람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들 나는 아니라고 발 빼먹는데 급급했고 그 다음에 적어도 그런 반성의 토대에서 인적 쇄신을 해야 합니다. 말하자면은 지금까지 그 웰빙 정당, 그 체질화된 기득권 정당의 틀을 바꾸려면은 무슨 간판 바꾸고 무슨 깃발 바꿔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바꾸지 않으면은 행태가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은 사람도 많고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탄핵을 가져온 사람도 있고 또 지방선거 대선에 참패를 한 그런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건 꼭 보수 인사라고 해서 원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 국민들도 그런 분들은 이제 정치에서 퇴장을 시키고 깨끗하니 인적 쇄신 그게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그런 인적 쇄신 위해서 정말 보수의 좋은 분들을 다 끌어안는 통합이라는 저는 이 3단계 과정을 거쳐야 제대로 된 국민들이 이제 한국당이 뭔가 좀 제대로 할 것 같다. 그래서 신뢰가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당에 대해서 무슨 모르겠어요. 황장수 소장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한국당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이라든가 미움이 있는 건 아니고 정치라는 것은 보수와 진보 양날개로 가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너무 승해버리면은 이게 균형이 안 잡혀갖고 날아가. 말하자면 견제와 균형이 안 되기 때문에 보수 세력도 제대로 된 역할을 좀 해줘야겠다는 그런 어떤 기대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한국당이 제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조금 여쭈겠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갔는데 지금 몇 달 되셨잖아요. 이제 한 석 달 돼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석 달 됐는데
100일 잔치를 언제 뭐 얼마 전에 합니다. 그래, 하고 나서 그럼 석 달 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석 달 됐는데 뭐 그 비대위원장의 개인적 한계나 뭐 능력 문제라고 비판하고 싶지는 않는데 뭐 당의 체질이나 환경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지금까지 뭐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석 달 동안에. 인적 쇄신도 안 됐고 뭐 말씀하신 반성도 안 됐고 또 더 나아가 가지고 뭐 어떤 노선이나 방향에 대한 무슨 뭐 이 정립도 안 됐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옛날에 이 백서라도 하나 제대로 만들어가 앞으로의 어떤 한국당의 보수 정당의 모델 케이스로 그 가끔 백과사전처럼 찾아볼 수 있는 거라도 하면 다행일 거다 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보면 조강위원이 그러면 조강위원은 이제 무슨 정당의 당협위원장을 바꿀 때 그거 결정하는 건데 네, 그렇죠. 그 6월 달로 연기하자 하고 조강위원이 연기하자 하고 네. 그다음에 이 본인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김병준 본인은 2월 달에 해야 되겠다. 네. 빨리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좀 의욕을 상실하고 뭘 해볼라 했는데 잘 안 되니까 꼭 주방장 고생해봤자 식당 잘 되기도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드니까 빨리 좀 털고 나가려고 그러는 거냐 싶기도 하고 거기에 또 이 홀에 서빙 맡은 조강특위 전원책 변호사는 눈치도 없이 6월 달에 전대를 하자고 또 네. 그러니까 조강특위 역할을 좀 즐기고 싶은 건지 어쩐지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둘이 싸움이 붙어갖고 해촉할 수도 있다고 이제 하고 한 사람은 길에 지나가다 보면 개도 만나고 소도 만난다고 하고 이제 막말까지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보면 두 사람 다 따지고 보면 한국당에 굴러 들어온 돌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사태에 두 사람이 저러고 있는 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추한 모습이고 두 분 다 책임을 져야죠. 사실은 저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배신자 소리를 들으면서 저쪽 사람 아니었습니까? 예, 이쪽에 그렇죠. 왔을 예, 때 예. 상당한 정도의 각오와 네. 그에 걸맞는 그에 상응하는 어떤 그 혁신을 네. 이뤄내지 않겠냐 그런 기대를 저는 사실은 했는데 네. 엊그제 무슨 100일 잔치 한다던데 100일 잔치 하는데 아무도 박수 친 사람도 없고 예. 쓴소리만 나오니까 본인이 그 얘기 했더만 나를 이렇게 흔들지 마세요. 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참 웃기던 얘기는 했는데 그래서 이분이 그래도 노무현 정부 때 정책실장도 했고 뭐 일주일인가 열흘 했습니다만 교육부총리도 하신 분 아닙니까? 네. 근데 역시 학자로서의 그분이 뭐 학자로서는 탁월한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학자로서의 틀을 못 벗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적어도 본인이 전략적으로 예를 들면은 비대위원장이라는 게 과거 전에 비대위원장이 대부분 실패했던 것은 예. 너무 서둘렀던 거죠. 자기 힘이 안 되는데 힘이 안 되는데 거기에서 인적 쇄신을 하겠다 어쩌겠다 해갖고 결국 스스로 자멸하는 결과를 빚었기 때문에 아 이분이 상당히 전략적인 사람이니까 말하자면 그 앞서서 당의 어떤 그런 가치관, 비전 이런 것을 세우고 그걸 명분으로 해서 적어도 국정감사가 끝나면 전격적으로 정광석화처럼 인적 쇄신을 하고 내년 초에 전당대회로 가서 본인이 나가든 뭐 또 다른 분을 모셔오든 실질적으로 당을 한번 제대로 보수 세력을 세워보겠다는 그런 어떤 전략적 생각을 갖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지금 100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비전이라든가 가치를 세운다고 무슨 소위도 만들었는데 거기서 나왔다는 얘기도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백서도 뭐 얼마 전에 만들어서 의총에서 뭐 백서 비슷한 걸 했는데 다 콧방귀 끼고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다 아는 얘기를 몰라 모아갖고 또 그 바쁜 의원들 국회 열려 있는데 이 얘기 백서도 아니고 하청을 줘가 서울대 그 사회학과 교수한테 1억 주고 그런 얘기를 왜 그런 1억을 여기 황수자하고 나한테 줬으면은 일주일도 안 돼서 그 다 우리는 100만 원 받고도 했죠. 만들어 줄 텐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 하다 보니까 저는 일각에서는 이제 김병준 위원장이 새롭게 여기서 개혁연대를 만든다더라. 그래서 소위 말해서 지금 김용태
지금 사무총장 이런 분들이 과거에 정두원 의원이랑 소위 남경필 말해서 해서 개혁 세력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만사 형통인 이상덕 형님을 쳐내려고도 했다가 결국은 패배를 하고 상당히 정치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개혁연대를 해나가면서 할 걸로 했는데 가장 중요한 비대위원장이 그거 하라고 사실은 모셔온 거거든요. 인적 쇄신하라고. 안에 있는 사람은 못하니까. 현실적으로 다 인과관계가 얽혀있고 뭐 은원 관계가 있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비대위원장을 모셔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 더불어민주당도 김종인 전 의원 비대위원장을 모셔갔던 거 아닙니까? 상대편에 있는 사람을 아무 관계없는 사람을 모셔와서 싹둑 자르라고. 칼만 자르고 본인은 또 잘려버렸죠.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이 인적 쇄신의 칼을 전원책 변호사한테 하청을 주고 그분하고 이제는 서로 뜻이 안 맞는 거예요. 전원책 변호사도. 그 부분에서 하나 여쭤보고 계속 그 말씀 좀 하시죠. 보통뿐입니까? 그러면 본인이 보통 하청을 줄 때는 본인의 의지대로 따라줄 수 있는 사람한테 하청을 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본인이 하청을 줬는데 하청받은 사람이 원청자한테 그냥 둘이 그냥 붙어버리고 개나 소나 이야기까지 나와버리면 이거는 왜 그랬을까요? 한국당도 거기도 정치를 좀 많이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 저는 전원책 변호사가 올 때 저분이 상당히 뭐 인지도도 있고 뭐 나름대로 뭐 전략도 있다고 보지만 결과가 크게 기대하지 못할 거라는 것을 방송에도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정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게 바로 정치예요. 정치라는 게 종합예술인 겁니다. 그런데 이 김병준 비대위원장, 전원책 변호사, 조강택 의원 두 분 다 정치하고는 전혀 근처에도 잘 안 가보신 분들이고 논평만 하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물론 정치를 그 속에서 닳고 다른 사람이 해서는 안 되지만 정치의 메커니즘이라든가 그런 것은 어느 정도는 충분히 익힐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하는 거예요. 기술자는 그런 자들이 해야 해요. 정치는 그래서 종합예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뭐 정치 국회의원을 하더라도 다 방면에 좀 식견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정치적인 과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너무 복잡하고 다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정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소용돌이 정치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고 그런 경험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안 했다고 하더라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데 두 분 다 전혀 정치하고 관계없는 분들이에요. 그 전에 임명진 비대위원장도 다 실패했어요. 그것도 목사님이 와가지고 또 실패하고 보따리 싸우고 갔는데. 그런데다 두 분 다 아주 개성이 강하신 분들 아닙니까? 철학과 인생관, 뭐 목표 이런 게 다 다른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지금 어디다 대고 내 역할에다가 침발라 그거 아닙니까?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아니 전당대회의 문제라든가 지도체의 문제는 내 역할이고 당신은 그 조광택 의원으로서 역할을 해라. 그런데 전원책 변호사는 뭡니까? 아니 나한테 전권을 다 준다고 하더니 그 뭔 소리냐? 전권이라는 게 뭐냐? 그 뭐 그냥 당협위원장만 바꾸는 게 아니고 당 체질 전체를 바꾸라는 전권 아니냐? 그러니까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언제 정권 준다겠냐? 특별한 뭐 권한을 주었다든가 전례 없는 권한을 줬다겠지 전권을 준다고 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두 분 다 이런 그 정치적 경험도 없는 데다가 두 분이 서로 지금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속셈은 다 있는 거예요. 전에도 내가 한번 얘기했지만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다음 내년 2월 전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까지를 내다보면서 뭔가 수를 올라보고 전원책 변호사도 또 만만한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야망이 있는 분 아니에요? 그동안 뭘 허락에다가 콧방귀도 안 기다 이번에 딱 정권 운운하면서 들어갔을 때는 나름대로 내가 한국당 가서 지금 주인도 없고 뭐 이러니까 쥐고 흔들어서 내가 한번 여기서 입지를 해보겠다. 큰 뜻을 한번 펴보겠다고 가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분이 서로 지금 붙을 수밖에 없는 아주 이게 애고된 그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집으로 치면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싸움이 붙어서 서로 개파끼리 그 둘이서 싸우다가 우리가 좀 싸우다가 야 이마 좀 쉬자 이제 싸움도 질린다. 그러니까 둘 다 여행을 갔어요. 그래 갖고 이제 가정부 한 명을 둬 가지고
우리가 없는 동안에 집이나 좀 잘 닦고 있어라 했는데 이 양반이 또 자기가 일을 좀 이렇게 손에 물을 묻히기 싫으니까 또 밑에 똘마니 가정부를 하나 더 들렀어. 그 지금 주인도 없는 집에 가정부 1과 가정부 2가 지금 싸움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 보여졌어. 그러니까 이제 주인들이 멀리서 듣고는 둘 다 빨리 나가라 그래라. 황 소장이 얘기한 대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자기가 비대위원장을 맡았으면 가장 중요한 인적 쇄신 문제라든가 이걸 본인 책임하에 했어야 합니다. 그것을 하기 싫어서 내 손에 피 묻히기 싫다. 또 영남권을 결국 채하는데 본인 영남 사람이니까 뭐 인적 쇄신을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가 더 큰 뜻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경우 나한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람들이 또 반발을 하고 그러면 나한테 정치적 데미지가 크니까 내 생각하는 어떤 꿈에 저해가 된다고 하면은 자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그리고 그런 메커니즘도 잘 아는 사람을 조광특위 의원을 시켰어야죠. 그런데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정치적 야심은 전원책 변호사 지금 조광특위 의원이 훨씬 더 클 것 같아요. 그분도 저나 뭐 우리 황 소장이나 정치 평론가지 그분이 언제 뭐 여의도 근처라도 가봤습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다 전문가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게 정치하고 교육이에요. 정치 분야, 교육 분야는 전문가 아닌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런 논평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런 밑바닥에 있는 그런 정치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을 정확한 통찰력과 어떤 그 애지력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말하자면 그런 일을 맡아야 하는데 두 분 다 그런 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싸움이 저렇게 벌어졌으면 그러면 한국당이 아까도 제가 한국당이 왜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얘기했는데 과연 저런 상태에서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황교안 전 총리라든가 오세훈 뭐 전 시장 그런 분들이 뭐 거기 들어가서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들도 좀 보자. 이거 보니까 이게 뭐 지방골이 돌아가는 게 어디 산으로 가는 것 같으니까 좀 봐야겠다 그런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과연 언제 국민들이 한국당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기회가 있겠느냐. 사실은 이번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인데 이젠 그렇게 해가 저렇게 해갖고 서로 타협해서 내년 전대하고 그래가지고 총선에 가면은 전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그랬죠. 저 다음 총선에 없어질 정당이라고 그렇게 뭐 악평 아닌 악평을 하셨던데. 근데 그분도 다음 총선에까지 또 살아남으실 거예요. 본인도 걱정입니다. 그것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뭐 40석 뭐 이렇게 쪼그라든다고 예언하는 또 뭐 지금 한국당이 믿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거의 과학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떨어져서 우리 밑으로 내려갈 거니까 그때는 뭐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남이 우리보다 덜 못해서 기회가 오지 않겠냐 이런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또 한 명 더 복잡하게 만든 게 있어요. 가정부 1, 2에다가 이제 김동연이가 그만둔다니까 정진석 의원은 또 거기다가 영입하자고 가정부 3 이야기를 하고 앉은 것 같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십니까? 난 정진석 의원도 잘 알죠. 또 언론계에 같이 있었고 또 기자 출신이죠. 정치부 기자로 뭐 같이 활동도 했고 벌써 사선 의원 하시는 분인데 막 저는 그냥 뭐 진지하게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 흔한 속말로 염장 지르려고 말하자면은 여권 염장 지르려고 하는 얘기지. 김동연 부총리가 뭐 정치의 뜻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이 정부에서 부총리까지 하신 분이 고리 갈 리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개인적으로 치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분이 전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중요한 자리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정권마다 중요한 자리에 있었죠. 노무현 때부터. 그만큼 역량이 있었던 분이니까 뭐 어떤 지혜는 빌릴 수가 있지만 그쪽에 가서 뭐 정치를 한다든가 그런 얘기를 할 사안은 아닌데 정진석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저는 농담 내지는 염장지르려는 뜻으로 보여지고 또 하나는 방금 문재인 정부가 이제 앞으로 빠질 일만 지지율이 빠질 일만 남았으니까 우리는 그때를 기다린다 한국당이. 그건 지금은 착각이라고 봅니다. 착각이에요. 우리 정치는 이제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무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아니라 상대의 실패로 인해서 반사이익을 얻는 게 우리 정치였는데. 저는 지금 아까도 우리 이해찬 그 일부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해찬 대표라든가 또 지금의 이 운동권 출신들이
중심으로 된 친문 세력들이 그렇게 만만히 봐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문재인 정권이 뭐 이 지지율이 한 30% 20% 빠졌다. 그렇게 돼서 현 여권이 전체적으로 이 비판을 받게 되면 저는 여권이 지금 친문, 이제 골수 친문, 그러니까 골드 중에서 뭐 거의 뭐 24K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 뭐 17K니 뭐 19K니 이런 다 빠지면서 육두품들 빠진다. 육두품들이 빠지면서 이해찬 전 총리가 뒤에서 딱 그 현 대표가 물러서서 새로운 여건을 하나 만들어내 가지고 중도 이래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아마 이 친문들이 국민적 비판을 굉장히 받는 상태에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행태의 중도의 기반을 둔 사람을 앞에 내세워서 새 여권을 하나 편성해 가지고 총선이나 대선에 나갈 확률은 없다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 정치가 그런 것을 많이 해왔죠. 예, 과거에도 뭐 변색 탈색을 해가지고 서로 탈색을 답변하고, 해갖고 예. 또 새로운 정당을 하나 예. 만들고 그래서 열린우리당도 만들고 그 전에 뭐 통합민주당이다 뭐 여러 차례 예. 뭐 김대중 대통령도 새정치 국민회의도 만들고 예. 뭐 새천년민주당도 만들면서 이렇게 말하자면 옷을 바꾸고 문패를 바꾸면서 변신을 해왔는데 지금은 이 다음 뭐 총선이나 대선까지는 그게 좀 시간이 좀 짧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또 하나는 지금 경제가 이런 상태로 회복이 안 된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이미지 정치로서 버티기는 어렵다. 지지율이 더 내려갈 가능성이 많다. 예. 저는 그렇게 보는데 예. 하나의 문재인 대통령이 예.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왜 남북관계에 올인을 하나? 예.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많죠. 예. 지난번 지방선거 때도 남북관계가 하나로 완전 뒤집었단 말이에요. 예. 판을. 예. 판을 뒤집었어요. 예. 또 지난번 지지율 빠질 때도 백두산 올라가고 예. 남북 정상회담에서 판을 뒤집었어요. 예. 그런데 남북관계의 그런 개선이라는 것은 뭐 한반도 평화라든가 또 동북아 평화 체제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죠.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노무현 대통령의 그런 그 유지를 받드는 측면도 있고 예. 또 현 집권 세력들이 어떻게 보면 종북은 아니지만 예. 좀 친북적인 예. 그런 인사들이 많기 때문에 예. 남북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성급하게 나가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핵심 그룹 입장에서 본다면은 현재의 경제 상태를 예. 말하자면 과거처럼 고도 성장은 아니라도 상당한 수준으로 이렇게 올리는 데는 현재 우리 상황에서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전 그렇다고 한다면 불가능으로 봅니다. 뭐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는 얘기도 했지만 북한 경제, 북한 남북 관계의 그런 개선을 통해서 경제의 어떤 활로를 말하자면 경제의 돌파구를 찾겠다는 그런 생각도 상당히 깊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지금 당장 북한에는 돈 들어갈 일 수조 수십조 아니, 그러니까. 들어갈 일만 있지 북한하고 경제해서 그게 회복되려면 한국 경제에도 도움이 되려면 십수십 년이 걸릴 건데 저기에서 이 당장 어려운 경제를 본인 임기 내에 그거 갖고 제가 논쟁을 벌이고 싶지는 않고요. 이 임기 내에 내려가는 지지율이 북한 때문에 경제가 살아나는 일이 생기겠느냐. 그거는 그거 사실은 어려울 거라고 아니라 보거든요. 하더라도 예를 들면 김정은 위원장의 방남이 이루어지고 뭐 네. 그게 올해 될지 내년에 갈지 네.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또 유엔 제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트럼프 생각도 워낙 왔다 갔다 해서 뭐 지금 예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내년에 가서 그런 북미 관계가 개선된다든가 할 때는 얼마든지 지지율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은 많이 있으리라고 보는 거고 또 하나는 남북 관계가 제재가 조금이라도 완화돼서 숨통이 트인다 한다면은 전반적인 당장의 어떤 실익은 못 얻는다 하더라도 철도를 놓고 예를 들면 뭐 도로를 깐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상당한 수의 그런 일자리도 창출해내고 국민들로부터 우리가 북한 가서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까? 북한 노동자들이 하고 우린 돈을 대지. 한국의 노동자가 북한에 가지겠습니까? 아니 우리 개성도 보면은 어느 정도 우리 그 시기들도 많이 가는 거고 분위기라든가 여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나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뭐 북한이 돈이 없으니까 우리 돈은 들어가지만 적어도 북한에 있는
여러 가지 뭐 히토리라든가 광물 자원도 많기 때문에 그 바타제로 해서 얼마든지 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보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특히 뭐 박근혜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거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대박 이야기할 때 제가 조선 TV 조선에 나가고 있었는데 전 정신 나간 일이다. 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독일같이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도 통일해서 후유증이 한 20년 갖고 2,500조가 들어가고도 수습이 잘 안 됐는데 동독하고 서독의 격차보다 한국하고 북한의 격차는 몇 배로 더 어려운데 그게 통일해서 우리가 통일을 하려고 하면 그건 순수하게 통일을 위해서 해야지 한국 경제가 도움이 되기 위해서 통일을 한다는 건 저는 조금 그 생각이 조금 그러지 않는데 어쨌든 뭐 그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정치적인 이벤트로서는 상당히 써먹을 수 있는 카드들이 많다. 남북관계의 그 진전 상황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언론 보도 보니까 최근에 뭐 북방경제위원장인가를 임명했는데 그분이 박근혜 대통령 시대 통일 대박론을 만들었던 사람이라고 그러대요. 그럼 정권마다 저 양반이 가서 조금 사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했는데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뭔가 하면 북한하고 관련해서 살리기 전에 제가 볼 때 문 정권은 6개월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지지율 저는 정권이 망가져라고 물 떠놓고 비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경제가 망가지면 국민들이 어려운데 정권도 최소한 국민들을 어렵게는 안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국민들이 배가 좀 부를 때는 북한 문제나 이런 부분에 우호적이지만은 배가 고파지면 이제 뭐 북한 문제 그만 이야기해라 이래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 정권 때문에 나중에 이제 대한민국의 이후의 대통령들이 북한 문제를 거론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오늘 이제 그 보면 이 금요일 날 녹화인데 그 홍남기 예, 그 국무조정실장을 이제 부총리로 그리고 이제 저 김수현 그 경제수사 정책수석을 사회수석이죠. 사회수석을 이 정책실장으로 이렇게 바꿨는데 이 두 사람이 거의 판박이에요. 홍남기는 김동연 판박이고 그 다음에 장하성은 그 김수현은 장하성 판박이에요. 근데 그냥 판박이가 아니라 둘 다 이 각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업그레이드 되어 가지고 판박이가 온 거예요. 왜냐하면 김동연은 내 정권을 거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 노무현 정권 때 비전 2030을 입안을 하고 정권마다 아주 알짜배기 자리를 거쳐서 지금 부총리까지 온 사람이고 이 홍남기라는 사람도 보니까 내 정권을 살아남았어요. 근데 기억을 혹시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7월 달에 캐비넷에서 문건이 발견됐다고 이렇게 흔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중에 임종석 실장까지 나와서 흔들었는데 그러니까 야권이 그거 우리 거라는 보장 없다. 우리는 다 치우고 왔다. 그리고 조대한 당시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자기가 확인했는데 남은 건 없다. 누가 갖다 준 걸 거다 이랬는데 뭐라고 했는가 하면 홍남기 이 양반이 이 정권에 들어서 지난 정권에 그 과기부 차관하다가 창조경제의 핵심이었어요. 창조경제를 이 사람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정무실이나 이런데 그 비서관으로 기획비서관으로 있으면서 회의를 이렇게 할 때 기록을 담당했는데 다 제가 기록한 겁니다라고 확인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작성자는 본인이 실토했으니까 그 작성자는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문건을 넘겨다 준 사람도 이 사람이 아니냐는 말까지도 지금 받아해요. 그런데 문 정권이 기왕에 이 경제를 살리겠다고 이 전문 관료를 동원해서 하면 관료들 중에 똑똑하고 실력 있는 사람 많을 건데 왜 하필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창조경제야말로 진짜 잘못된 거라고 보거든요. 좀 황당한 소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입안하고는 거기 붙어서 정책기획비서관으로 이걸 갖다가 글을 다 쓰고 할 정도로 신임을 받다가 문정권 와서 문건이 발견됐다 했는데 이거 내가 준 거다 하고 확인해 준 사람이 부총리까지 되는 사람을 그렇게 없었을까요? 공무원은 그래서 영혼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캐비넷 문건 얘기를 먼저 해보면은 그 후에 어떤 언론 보도에 그 청와대에 근무했던 분이 인터뷰한 거 보니까 캐비넷에 그런 중요한 문건을 놔둘 수가 없는 것이다. 네, 그렇게 하더만요. 누가 갖고 있다 갖다 죽은 걸 캐비넷에 있었다고 거짓말한 것이지
그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 이사 가더라도 캐비넷 다 보고 가는데 청와대가 그럴 정도로 허술한데냐. 대통령이 뭐 탄핵돼 갖고 몇 달을 놀아서 네. 할 일도 없었는데 갈 때 이제 우리 있던 거 전부 치우고 컴퓨터 다 정리하고 가자. 그게 몇 달 동안의 일이었을 건데 어떻게 나와? 그건 뭐 다 짐작할 만한 일이고 또 하나 그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이분이 이제 부총리 우리가 금요일 날 하니까 오늘 금요일 오후 뭐 발표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그 중앙일보 발표했습니다. 지금 홍남기 김수현. 그러네요, 진짜. 중앙일보에 보도한 것을 봅니까? 강민석 논소련이 쓴 거 보니까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아닙니까? 이분이 얼마 전에 이제 대통령하고 그때 오당 대표, 오당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그 합의문 12개인가 13개 나왔는데 한병도 정무수석하고 물밑 조율을 잘해서 그렇게 만들어냈는데 그것 말고 차마 말로 하기 어려운 것은 문서로 해서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한테. 그 내용의 첫 번째가 돌려막기 인사하지 마시오. 돌려막기 인사. 그러니까 홍남기 이런 옆에서 분이 저기 골고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네. 그렇죠. 그 문서를 따로 전달했답니다. 원내대표 회의가 끝나고 그 합의문 발표하고 이제 악수하고 나오면서 이것은 제가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적었으니까 대통령이 꼭 좀 보세요. 하고 해서 대통령도 받았다는 거예요. 잘 하셨네요. 그런 이야기. 그 중에 이제 제일 첫 번째가 돌려막기 인사하지 마라. 그래서 뭐 지금 홍남기 또 김수현 이런 분들이 뭐 부총리, 경제부총리 또 뭐 장하성 정책실장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돌려막기 하면은 그대로다. 그래 프레임을 좀 바꿔달라. 제2기에 새로운 프레임으로 해달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저는 이 김관영 의원이 상당히 똑똑하신 분으로 옛날부터 알고 있었는데 바른미래당에 가서 지금 원내대표를 하면서 이런 정도의 건의까지 한 것을 보고 아 그래 오라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또 문재인 대통령의 고집도 보통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이런 인사를 다시 말하자면 김관영 원내대표가 안 했으면 하는 돌려막기 인사를 그냥 그대로 한 거예요. 그 강민석 논소리언의 기사에도 보니까 건의는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실천될 가능성은 적은 걸로 이렇게 예견을 했더라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지금 뭐 홍남기 실장이 과거에 뭐 창조경제를 어떻게 했다 하는 것은 뭐 지금 부총리 내정자가 한 것은 그 정부 시대에 또 유능하니까 좋은 뭐 나름대로 정책을 세웠고 또 이 정부 들어와서는 또 나름대로 훌륭하게 역할을 했으니까 또 이낙연 총리까지도 뭐 적극 추천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책 기조 특히 경제 정책의 기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해 줬으면 좋겠고 이번 인사를 통해서 경제계 말하자면 새로운 메시지 정책 기조가 바뀌고 말하자면 기업들이 좀 일을 할 수 있는 또 투자를 하고 적극적으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쪽으로 좀 바뀌었으면 하는 것이 아마 대다수 국민들의 뭐 기업 쪽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들의 생각 아니었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홍남기 부총리 기재부 장관이죠. 겸해서 또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이분들이야말로 완전 재탕이죠. 재탕. 지금 김수현은 특히 저는 모르겠어요. 나 이분 김수현 제가 조금 이야기만 간략하게 드리면 노무현 정권 때도 청와대의 비서관으로 부동산 정책을 했는데 노무현 정권 부동산이 마지막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동산만 아니라도 내가 일이 안 됐다고 한탄을 했어요. 공개적으로. 그다음 이 정권에서도 또 부동산 이 폭등이나 이 부분을 또 지금 이분이 했대요. 그렇죠. 탈원전까지. 담당 수석, 사회수석 왜 또 부동산까지 맡는지 모르겠어요. 경제수석은 뭐 하는지. 그래서 지금 한국당이 여러 차례 10월 달에 이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만두라까지 했고 한편으로는 김현미
장관이 휴가 갔다가 작년에 이 8.1 대책인가 할 때 네. 청와대에서 발표한다 해가 휴가 와서 뭘 발표하는지도 잘 모르고 청와대 준 거 들고 읽고 또 그 다음날 이 양반이 한 번 더 발표했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이 뭘 하는지도 잘 모르고 이 사람이 다 하고 있다고 지금 한간에 그렇게 알려진 사람을 지금 해놨어요. 부동산을. 그래서 장하성 이 실장이, 전 실장이 결국 운동권 출신의 어떤 이 경제에서의 극히 제한된 이념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좀 시끄러웠는데 이번에 보면 더 이런 부분에 확신이나 소신이 강하면서 두 번이나 부동산 파동을 일으킨 사람을 두 정권에 걸쳐 또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김동연 장하성의 업그레이드 판이다. 그래서 왜 이럴까 하는 고민들을 업그레이드가 아니고 예.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아래로 내려온 그러니까 저 나쁜 쪽으로 더 업그레이드 됐다는 네. 거죠. 예. 뭐 김수현 지금 정책실장은 예. 문 대통령이 그렇게 신임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분이 지금 부동산 정책이 가장 실패한 이 정부 들어와서 큰 실패의 대표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예. 사회수석이 왜 이런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경제 정책 전반을 사실은 관장해 왔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일자리 뭐 참사라고 할 정도로 일자리 문제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실질적으로 김동연 이제 부총리 지금까지는 부총리죠. 아직은 교체가 안 됐으니까 내정된 그렇죠. 상태니까. 부총리가 사실은 경제 사령탑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아주 못했죠. 힘이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이에요. 아는 거예요. 그건 다 아는 거죠. 뭐 언론 보도를 보면 김동연 부총리도 시어머니가 너무 많다. 경제수석이 뿐만 아니라 정책실장, 사회수석도 경제보좌관 뭐 해가지고 다 그쪽에서 관장을 하고 자기들은 그냥 지시사항 실천하는 정도 역할뿐이 못했다. 사실 경제 컨트롤 타워를 경제부총리가 해야죠. 근데 그걸 못했는데 어쨌든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났고 또 장하성 정책실장도 뭐 소득주도 성장 뭐 그 방향 자체가 크게 뭐 그냥 뭐 나라를 망치려고 했다고는 생각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정책 실패를 가져온 거 아니겠습니까? 또 좀 어려운 사람들, 약한 사람들, 약자, 사회적 약자들한테 좀 힘을 실어주자. 소득 격차가 너무 양극화가 심하니까 하층 밑에 쪽에 좀 더 소득을 더 높여주자. 뭐 그런 방향은 좋은데 지금은 민노총이나 이런 데는 지금 약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최대 권력자예요. 기득권이죠. 지금 가장 중요한 노동계획이거든요. 이런 얘기는 지금 꺼내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어디 정규직 50 몇 명 있는데 350명 비정규직을 전부 정규직 안 해준다 해갖고 무슨 농성하고 어디 무슨 그 책임자 뭐 반까지 점령하고 막 그랬던데 저는 뭐 두 분이 참 마음을 기존의 그런 정책 기조를 바꿔가지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정책 방향을 새롭게 짰으면 하는 생각을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기대는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지금 이 김수현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야당만 얘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언론 보도나 상식이 있는 여러 다 군데서 보면은 했죠. 여당 내에서도 김수현 정책실장 내정설이 나올 때부터 비토 얘기가 많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왜 이렇게 인사를 좀 강행을 했을까 하는데 좀 의구심이 좀 듭니다. 좀 더 이익이 이런 경제팀은 좀 새로운 국민들한테 기대와 희망을 주고 기업한테도 뭔가 정책 기조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심어줘야 하는데 두 분 다 그런 면에서는 너무 동떨어진 그런 분들이었고 과연 이번 인사를 통해서 청와대가 좀 일신을 하고 또 경제도 새로운 어떤 활력을 되찾는 모멘텀이 이루어지겠느냐 그 점이 좀 걱정이 많이 되네요. 예, 뭐 정권을 잡으면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무한 책임을 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오영신 박사님 나오셔가지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